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에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 확진자가 최근 한 달 사이에 10배 증가한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방역 관리망을 넓히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방역당국에서 최근 2주간의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수도권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제 연장이 됐는데요. 지난 2주간의 그 발생을 분석해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새 환자, 새로 확진자 추이를 보면요. 지난달 17일부터 23일 사이에 128명이었는데 네. 지난 2주, 그러니까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가 332명이 예. 됐습니다. 거의 2배 반 이상 늘었죠. 평균 확진자도 5월 17일부터 30일, 그러니까 예. 4주 전에는 28.9명이었는데 네. 지난 2주 동안은 43.6명, 한 배 반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수도 7.4%에서 9.2%로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뭐 여전히 80% 아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14일 기준으로 격리 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1,090명 가운데 수도권이 81%입니다. 그러니까 예. 수도권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도 수도권 중심으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더 나쁜 것은 고령층의 감염이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13명이었던 것이 예. 지난 7일부터 13일은 134명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4배까지 늘었습니다. 치명률도 상당히 높아서 80대 이상이 26%, 그러니까 평균 치명률의 10배가 훨씬 넘는 예. 이런 치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관악구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이제 계속 확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환자가 165명까지 늘었는데요. 이미 리치웨이에서 파생된 그 발생이 10곳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초반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뭐 중국 동포 쉼터라든가 예. 뭐 다른 그 방문 판매 업소라든가 그리고 교회도 3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성 하우징, 뭐 어학원, 이제 어학원으로 넘어가면서 젊은 사람에게까지도 이제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명성 하우징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춘천 20대 확진자가 다니는 이 어학원에서 확진자가 14명이나 나왔고요. 예. 이 어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또 접촉을 하면서 헬스클럽 2곳에서 확진자가 3명이나 나왔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10곳이 훨씬 넘는 곳으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확진자는 나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콜센터 말씀하신 어학원뿐만 아니라 콜센터도 있고 그리고 또 시내버스 운전 기사도 네네. 감염이 확진이 되면서 네. 또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남시에 있는 대명운수라는 곳인데요. 네. 노선이 3개입니다. 6번, 350번, 357번 이 3개의 노선을 운행하는 그 운수 회사의 기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받는데 여기서 그 NBS 파트너스의 확진자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보는 바람에 확진이 됐고 예. 예. 같은 회사의 동료 운전기사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노선이 하루 반 정도가 이제 운행이 중단됐는데 네. 전수 검사를 해서 한 300명 가량이 모두 이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부터는 운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나마 네. 좀 다행입니다. 근데 네. 이 버스 기사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리치베이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리치웨이의 확진자가 NBS 파트너스라는 곳을 갖고 거기에 직원이 교회를 갖고 네네. 예배를 같이 본 운전기사가 이제 확진이 되니까요. 보통 4, 5차 감염 이상으로 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서울중앙지법의 중부 등기소에 있는 직원이 이제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 폐쇄가 된다고요?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치웨이발 감염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알지 못하는데요. 지난 14일에 서울중앙지법의 중부등기소, 그 서소문에 있는 중부등기소의 직원이 확진이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중부등기소가 오늘 하루 폐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그 지난 13일에 서초동에 있는 그 법원 종합청사에 있는 예식장을 갔습니다. 네. 다행히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그 역학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중부 등기소는 오늘 하루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중부 등기소 안에 직원들이나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넓게 잡죠. 일주일 예. 전후로 잡아야 되니까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그 중부 등기소의 직원과 방문자들은 전부 자가 격리 조치가 됐고요. 예. 전원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도권 감염이 확산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대구 경북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정세균 총리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과 경기 지역 확진자가 각각 1,000명을 넘어섰고 퇴원하는 환자보다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가 늘면서 오늘 현재 서울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420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대구 경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상당히 이제 그 긴장감도 높았고 걱정이 컸었는데 지금 정세균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수도권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확진 추세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구 경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5월부터 해서 지금 누적된 서울 수도권 지역 국내 발생 누적 환자 수는 1,000명 가까이 지금 벌써 생겼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치웨이발 지역 전파가 꽤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예. 대구 신천지교회 때도 그랬지만 어떤 소규모든 대규모든 집단 감염에서 그 확진자를 조기 인지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치웨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인지되는 과정이 그 참석하시던 70대 어르신이 세미나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이제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거꾸로 이제 추적해봤더니 5월 21일부터 이미 감염자가 있어서 전파가 시작됐었다는 거고 네. 그 인지된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2차, 3차 전파가 시작돼서 지금 163명 확인된 확진자 중에서 참석하셨던 분은 40명 정도, 그 나머지 3배 이상의 인원들은 2차, 3차 감염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뭐 교회라든지 회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이제 집단 소규모든 집단 감염을 조기 인지하는 것이 참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조기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그런 위험 환경,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을 많이 전파하는 그런 모임 자체를 자제하는 예방 조치가 이제 보다 초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행정 조치를 통해서 고위험 시설 같은 데는 많이 그런 주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약간 사각지대라든가 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소규모 교회나 방매 업체 같은 세미나 같은 집단 모임 네. 이런데 이제 행정력에 충분히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계속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고 그동안 가족 감염 또 지역사회 감염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조금 전에 그러니까 어제 방역 당국이 집계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지점이 이제 깜깜이 환자,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10% 가까이 최근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또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 이제 80% 미만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서로 좀 상반되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는 이제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을 감염시킨 또 다른 깜깜이 환자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깜깜이 환자 또 다른 깜깜이 환자를 감염시키고 그래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연결고리가 지금 확진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또 다른 전파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지금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네. 환자 수도 지금 50명 이상 6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 한 명당 관계된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상당수 있을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네. 최근 이제 중국에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 또 중국 우한과 같이 이게 대규모
폭발이 있었던 것은 어떤 우리가 확진자 통계로 추산된 어떤 산술적인 어떤 그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소위 이제 깜깜이 환자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로 인한 그 추가적인 폭발적인 증가가 지금 대규모 폭발과 사망률 증가를 설명한다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깜깜이 환자의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얼만큼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지가 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모두 37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34명에 이어서 오늘도 30명대를 유지하게 됐군요. 네, 37명이 늘어서요. 전체 확진 환자는 12,121명인데 31명 가운데 13명이 해외 유입이고요. 네. 국내 발생은 24명입니다. 예. 해외 유입 환자 가운데 7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진이 됐고 6명이 지역사회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완치된 환자는 12명이 늘어서 1,730명, 추가 사망자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명, 가운데 6명이 국내 발생이고요. 네. 인천은 8명, 경기는 10명 가운데 8명이 국내 발생이고 충남은 2명입니다. 그리고 경남은 3명인데 모두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서울, 인천, 경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예. 인천은 아마 그 초동생 일가족 확진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어제 하루 동안에 신규 추가 확진자는 37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된 국내 확진자 수는 12,12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역 발생이 24명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요. 국내 입국자 검역 7명을 포함해서 해외 유입이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7명이 발생을 했고 인천이 10명, 경기가 8명, 경남이 3, 또 충남이 2명이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예, 경기가 10명, 인천 8명, 서울 7명, 경남 3명, 충남 2명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전반적인 확진 상황을 봤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뭐 50명을 넘지 않았다는 게 좀 안도할 수 있는 거라고 할까요? 근데 어쨌든 추가적인 N차 감염들이 계속 늘고 있다. 뭐 이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는 검사 건수가 주말에는 이제 3분의 1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네. 어제는 검사 건수가 5천여 건 정도 됐거든요. 우리가 방역 당국이 지난주, 지지난주는 평일에 17,000, 18,000건 정도까지 검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네. 전체적인 흐름은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 해서 확 줄지도 않는 그렇죠. 항상 그 50명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감염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네. 뭐 앞서서 뭐 살펴봤습니다만은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 이제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최근에 이제 고령 환자들이 이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조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는 이태원 클럽 이제 젊은 층 위주로 주점이라든지 클럽, 노래방 이렇게 시작됐다가 지금 이제 어르신들, 특히 이제 리치웨이 같은 경우에 방문 판매 업체인데 지인이 또 지인을 데려오고 지금 어르신 위주로 네. 됐다든지요. 또 이제 우려했던 일부 요양시설, 요양원에도 일부 감염자가 발생하셨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종교 모임 중에 또 이제 어르신들이 또 이제 성실히 참석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이미 3분이 또 이제 사망하신 일도 있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80대 이상은 사망률이 26%, 또 70대는 10% 이렇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미 위중 환자 11명 중에서도 80세 이상이 3명, 그리고 70대가 2명, 그리고 60대가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고령층에서 위중 환자 비율도 높기 때문에 네. 이분들 중에서 또 이제 사망자가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점이 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령자층이 좀 위험한 이유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조사를 한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게 뭐 당뇨라든지 심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위험도가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든지 네. 또 장기간 지속되는 어떤 중환자 치료 같은 것들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발견 시점이 증상이 좀 뚜렷하지 않으면 좀 늦게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제 중증도를 빨리 이제 파악해서 이제 확진되셨을 때 이분이 경증일지 아니면 중증도로 진행될지를 빨리 파악해서 이제 한정된 중환자 시설로 이제 배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면은 또 장기간 또 이제 격리되시고 정서적인 지원이 떨어진다든지 또 약간 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에 좀 협조적이지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저 기저질환이 있고 이제 고령이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중환자 위중으로 갈 가능성도 많아지고 네. 사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뭐 영남대 병원 연구팀의 이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특별히 이제 당뇨나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요인들을 가진 분들이 중증으로 더 빨리 진행될 것인가. 그러니까 현재 중증인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중증인가는 우리가 생체 징후, 혈압, 호흡수, 뭐 체온, 맥박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위중 상태,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고, 이제 이분이 앞으로 또 이제 중증으로 이제 진행될 것인가, 네.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만큼 높을까가 이제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 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텐데요. 예. 그런 지표를 좀 계속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이번 연구처럼 이제 어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이제 심장 질환, 심장 손상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또 체온이 높다든지 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중증으로 갈 예후가 좀 나쁜 인자라는 것을 빨리 저희 인지하게 되면은 이분들 우선으로 예. 중환자 배정을 할 수가 있겠고 보다 좀 조기에 적극적인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이제 지표 개발에 이 연구 자료가 좀 많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이제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만 이게 감염 정도만 놓고 본다면 사실 네. 뭐 고령층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그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추이를 보면 뭐 헬스장도 그렇고 어학원도 그렇고 젊은 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연령대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나라죠. 그것은 네. 이제 신천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요. 그런 것을 빼면 전체적으로 뭐 연령에 따라서 감염률이 차이가 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조금 전에 김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 중증도의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젊은 사람들의 감염은 무증상 감염 문제가 이제 큰 것이죠. 무증상으로 조용히 전파를 시키는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양상은 뭐 그 연령이 높든 낮든 뭐 거의 비슷하게 좋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예. 네. 자, 뭐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체계가 연장이 됐거든요. 근데 강화된 방역 체계보다는 차라리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방역 전문가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동량 분석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제 강화된 방역 대책이 이제 실시가 됐던 지난 2주와 그 전주를 비교해봤더니 이동량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웬만한 그 권고 수준의 거리두기는 이제 사실상 좀 피로감이 크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조심하거나 극도의 긴장감을 갖지는 않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재생산 지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학자의 연구를 발표된 것을 보면 현재 수도권의 재생산 지수가 한 1.7에서 8 정도 되는데 네. 이 상태로 한 달 이상 가면 하루 확진자가 8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커진다는 이제 재생산 지수라는 게 환자 한 명이 상대방에게 이제 감염시키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지난 4월에는 0.5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환자가 한 달 후에 800명,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특히 방역 전문가 그룹에서는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강도로 다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 것이고 네. 방역 당국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들고 있죠. 학업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등교 수업을 다시 물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피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
특히 이제 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생업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현재의 방역 그 조치에서 조금 추가로 약간 그 허점이 있었던 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좀 더 끌고 가는데 네. 박능호 중대본 1차장도 얘기했듯이 현재 정도의 수준이 계속 그러니까 50명대가 계속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김 교수님 보실 때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아직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강력한 행정 조치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아무리 행정 조치를 강화해도 일단 한 가족이 감염되면 가족 내 감염이 지인 감염이 많은데 가족 간의 어떤 이런 접촉을 행정으로 이렇게 규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또 예. 어떤 개인적인 사모임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행정 부분 고위험 시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준수 강화 의무를 행정 조치로 하고 또 그걸 운영하고 사업주들은 보다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치는 이제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그래서 이미 또 그 효과가 또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닐까 이렇게 좀 거꾸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이렇게 좀 지키기 어려운 이제 소규모 개척교회라든지 또 어떤 일부 실내 어떤 운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행정력으로 좀 강제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좀 닫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행정력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지금 사각지대를 열심히 찾으려고 우리가 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각 부서별로 영역별로 지금 고위험 지수를 좀 추가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로 찾아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용자라든지 또 이제 사업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이런 어떤 행정 조치의 어떤 강제성을 떠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은 글쎄 이제 어떤 우리가 제보 같은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이제 고위험 환경이라든지 시설 예. 모임이 있다면은 예.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어떤 사용자들이 제보를 해서 네. 거꾸로 좀 추적한다든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예전에 우한에 보면은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예. 마이크를 달아서 거기서 뭐 주민들이 모여 있으면 막 해산하라고 이렇게 방송하기도 그렇죠. 예.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 행정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좀 전 국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스스로 방역 조치를 좀 잘 준수하는 것들이 좀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진단 검사의 정확성을 두고 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또 광주에서 또 나왔어요. 네, 광주의 남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2명, 그리고 논산의 또 70대 할아버님 이렇게 3명이 최근에 양성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음성으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네. 의학적인 부분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두 학생은 서로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 학생들은 아니고요. 네. 검사를 이제 둘 다 의심 증상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1차에서 양성이 나와서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해서 양성 환자로 분류가 됐는데 그 다음 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던 겁니다. 2번을 했는데 2번 다 음성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 두 학생이 입원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또 2번 연속으로 음성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맞느냐 양성이 맞느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위양성 그러니까 가짜 양성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음성이었는데 양성으로 판정이 난 것이고 그것을 추정해 보니 어떤 진단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 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산에 있는 70대 환자도 처음에 음성이 나왔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예. 나중에 음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객담이라고 해서 이제 목에서 내는 가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검체가 있어서 그것을 검사해 봤더니 거기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이것을 그 검사하기 위해서 완충 용액이라는 걸 섞는다고 하는데 그 용액을 섞은 검체를 검사해 보니까 양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그 환자에서 채취해내지 않은 곳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광주에 있는 두 학생은 그런 용액조차도 보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음성이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것은 검사 과정에서 뭔가가 들어갔거나 어떤 잘못이 있다 이렇게 네. 판정을 내린 것이죠. 네. 유 의원님 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고 또 뭐가 어떤 데서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임상적인 것하고 하나 또 이제 검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임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호흡기 감염이 되는데 호흡기는 저희가 상기도 하고 하기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예. 있고요. 상기도는 코라든지 목, 그래서 이제 기침이 나고 코가 막히고 이런 상기도 증상이 있고 하기도 증상은 이제 폐렴, 기관지염 해가지고 숨이 차고 가래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감염이 되면은 이제 폐렴만 걸리는 분도 있고 또 상기도 감염, 감기처럼 상기도만 감염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원래는 검체를 두 군데를 상기도에서도 하고 하기도는 직접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객담을 뱉어서 객담. 네. 예. 그래서 이제 하기도 검체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그 바이러스 노출돼서 걸릴 때는 이제 상기도로 통해서 감염이 되고 대부분 또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래 없이 그냥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상기도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또 지금 많이 검사할 때도 이제 가래 객담이 없는 환자, 의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상기도 목하고 코에서만 검체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검체를 모두 다 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객담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폐에서 나온 하기도 검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콧물 같은 것들이 넘어가서 이제 나올 수도 예. 있겠는데 이 학생들에서 진짜 하기도 감염이 있었는지는 뭐 펫CT라든지 영상 자료라든지 이것들 확인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 실제로 감염이 있었다면 어떤 항체 양성 반응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실제로 감염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임상적인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만 있고 하기도 감염이 없다든지 아니면 상기도 감염은 없는데 하기도 감염만 있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상기도 검체는 음성이고 하기도 검체에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게 가능한 거군요.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건데 이제 퇴원할 때 기준할 때 이제 연속으로 음성 검체가 나와야 되는데 한 20% 정도에서는 상기도 검체는 음성이었는데 이제 환자가 이렇게 내뱉은 숨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호흡에서 나왔다 이런 논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 나온 검체가 감염력이 있는지 아니면 죽은 바이러스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에 상기도 감염 없이 하기도 감염만 있다면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근데 일반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또 밝힌 것처럼 감염 초기에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 없이 하기도 감염만 바로 있는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 검체는 음성인데 하기도 검체만 양성으로 나오는 것은 좀 임상적으로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한번 판정이 났고요. 그럼 왜 그 양성이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이 두 학생에 대해서는 그 객담 검체 원본이 지금 없는데요. 그 객담 원본하고 그다음에 이걸 검사할 때 이제 해석해서 검사를 했을 때 예. 두 개가 이제 둘 다 이제 양성이면 둘 다 양성, 둘 다 음성이어야 되는데 객담 원 검체는 음성인데 이제 희석해서 검사할 때는 양성이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오염이 됐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하는 가능성이 거네요. 많고 PCR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예. 조금만 먼지가 들어간다든지 뭐 묻어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럴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